건강을 위해 챙겨 먹었던 항암에 좋다는 음식들. 그 음식들이 오히려 암세포를 키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몸에 좋다는 음식은 다 챙겨 드시는데 효과는 잘 모르겠고 오히려 혈당은 올라가고 체중은 늘어나는 경우 말이에요. 오늘 말씀드릴 68세 김 여사님이 바로 그러셨습니다. 15년 전 유방암 1기로 수술받고 완치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최근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 126, 1년 새 체중 5kg 증가. 암 재발이 두려워서 매일같이 항암식품을 챙겨 드셨는데 오히려 몸 상태가 나빠진 겁니다. 김 여사님은 밤마다 이 생각만 하셨대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담당 의사는 혈당 관리가 암 재발 예방에 중요하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하는 건지 막막하셨던 거죠. 알고 보니 문제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먹는 방법이었어요. 최근 국립암센터가 100년 만에 암세포 이론을 뒤집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암세포는 포도당만 먹는 게 아니라 지방산도 에너지원으로 쓰고 특히 고지방 환경에서 암 성장 속도가 무려 5배나 빠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단순히 당을 끊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음식도 어떻게 조리하고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암세포에게 밥상을 차려줄 수도 있고 암세포를 굶겨 죽일 수도 있습니다. 조리 시간 단 몇 분 차이로 항암 성분이 90% 날아갈 수도 있고 조리 방법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 혈당을 절반으로 낮출 수도 있어요. 먹는 순서만 바꿔도 식후 혈당 상승을 30%에서 5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김 여사님이 바로 이 함정에 빠지셨던 겁니다. 좋은 음식을 드셨지만 방법이 완전히 잘못됐던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3가지 식품은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음식입니다. 특별하거나 비싼 게 아니에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흔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99%의 사람들이 잘못 먹고 있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드셔도 암세포의 에너지 공급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수많은 연구로 효과가 입증된 방법입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인정한 항암식품 1위가 그중 하나고요. 존스 홉킨스 대학이 20년간 연구한 항암 성분이 또 하나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암은 무섭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루 3끼의 기회가 있어요. 매 끼니가 전쟁터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식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기대라는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여사님이 암 재발을 막으려고 매일 하셨던 게 바로 이겁니다. 군고구마 2개씩 드시고 브로콜리는 푹 삶아서 부드럽게 드시고 양배추는 생즙으로 마셨어요. 건강을 위해 정말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공복 혈당 126, 체중 5kg 증가.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먼저 군고구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고구마가 항암식품 1위라는 건 맞습니다. 일본 도쿄대 연구에서 82가지 채소 중에서 발암 억제율 1위를 차지한 게 고구마예요. 미국 국립암연구소도 매일 고구마 먹는 사람은 안 먹는 사람보다 폐암 발생률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올바르게 먹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고구마를 구우면 어떻게 될까요? 호주 시드니 대학에서 놀라운 실험을 했습니다. 똑같은 고구마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리해서 혈당 지수를 측정한 거예요.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고구마를 45분간 오븐에 구웠더니 혈당 지수가 94가 나왔어요.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냐면 흰쌀밥하고 똑같습니다. 바게트빵, 케이크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반면에
똑같은 고구마를 물에 삶았더니 혈당 지수가 46밖에 안 나왔습니다. 절반 이하로 떨어진 거죠. 김 여사님은 매일 군고구마 2개씩 드셨어요. 그때마다 혈당이 폭등했던 겁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대량으로 분비됩니다. 이 인슐린이 문제예요. 인슐린은 단순히 혈당만 낮추는 게 아닙니다. 암세포한테는 성장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스위치 역할을 해요. 그래서 김 여사님은 항암식품을 먹으면서도 오히려 암세포가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다음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암세포를 직접 공격합니다.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위암 세포를 죽이는 게 수많은 연구로 입증됐어요. 그런데 이 설포라판이 열에 약합니다. 이탈리아 나폴리 대학에서 브로콜리 조리법을 비교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브로콜리를 삶았더니 설포라판 함량이 최대 88%까지 사라졌어요. 거의 다 날아간 거예요. 튀기거나 볶으면 36% 감소하고 찌면 20% 정도만 손실됩니다. 김 여사님은 브로콜리를 부드럽게 먹으려고 10분 이상 툭 삶으셨대요. 그러면 항암 성분이 거의 다 물속으로 녹아버립니다. 브로콜리 색깔만 초록색이지 항암 효과는 거의 없는 채소를 드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설포라판을 만들어내는 효소가 있는데 이름이 미로시나제입니다. 이 효소가 열을 받으면 바로 죽어버려요. 효소가 죽으면 설포라판이 생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리 시간이 조금만 길어져도 항암 효과가 급격히 떨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위 건강에 좋다고 다들 아시죠? 맞습니다. 비타민 U가 위 점막을 보호해줘요. 그런데 양배추의 진짜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인돌 3카비놀이라는 성분이에요. 이 성분이 뭐 하는 물질이냐면 우리 몸속에 있는 과잉 에스트로겐을 배출시킵니다. 에스트로겐이 과하면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같은 호르몬 관련 암이 생기기 쉬워요. 그런데 인돌 3카비놀이 이 호르몬을 조절해서 암을 막아주는 겁니다. 미국 미시간 주립대 연구를 보면 양배추를 일주일에 3번 이상 먹은 여성은 한 번만 먹은 여성보다 유방암 발생 위험이 72%나 감소했습니다. 엄청난 효과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인돌 3카비놀은 양배추를 씹을 때 생성됩니다. 양배추 세포가 부서지면서 효소가 작용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즙으로만 마시면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너무 오래 익히면 효소가 파괴돼요. 김 여사님은 소화가 안 될까봐 양배추를 아예 즙으로만 마셨어요. 그러니까 항암 성분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양배추를 10분 이상 물에 담가 씻으면 수용성 비타민이 다 빠져나갑니다. 정리해드릴게요. 고구마를 구우면 혈당이 폭등해서 암세포 성장 신호가 켜집니다. 브로콜리를 오래 삶으면 항암 성분이 88% 사라집니다. 양배추를 잘못 먹으면 호르몬 조절 효과를 못 봅니다. 김 여사님은 이 3가지를 다 잘못하고 계셨던 겁니다. 열심히 건강 챙기셨는데 방법이 틀렸으니 효과가 없었던 거죠. 오히려 혈당만 올라가고 체중만 늘어났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변에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 혹은 암이 걱정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올바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식후에 유독 피곤하고 졸립니다. 공복 혈당이 100 이상 나옵니다. 허리 둘레가 남자는 90cm, 여성은 85cm 이상입니다. 배만 유독 나왔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정말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몸이 지금 암세포가 자라기 딱 좋은 환경이 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 여사님도 정확히 이 상태셨어요. 식후마다 졸음이 쏟아지고 공복 혈당 126, 허리둘레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내장 지방이 상당히 많았고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는 신호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뭐냐면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나와도 세포가 반응을 잘 안 하는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 몸은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냅니다. 혈당을 낮추려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혈액 속에 인슐린이 과하게 많아지는 고인슐린 혈증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가 바로 암세포한테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왜 그럴까요? 인슐린이 많아지면 IGF-1이라는 물질도 함께 증가합니다. IGF-1은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라고 부르는데 이름처럼 인슐린과 구조가 비슷해요. 이 물질이 뭐 하는 물질이냐면 세포한테 자라라, 분열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원래는 우리 몸이 성장할 때 필요한 호르몬이에요. 어린이나 청소년 때는 꼭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신호가 암세포한테도 똑같이 전달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IGF-1 농도가 높을수록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폐암의 성장 속도가 빨라진다는 게 확인됐어요. 암세포한테는 성장 스위치를 켜주는 셈입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혈당이 자주 오르면 인슐린이 자주 나오고 IGF-1도 자주 올라가고 암세포는 그때마다 성장하라는 신호를 받는 겁니다. 게다가 높아진 혈당은 암세포한테 에너지를 직접 공급해주고요. 그럼 암세포는 당을 얼마나 먹을까요? 암세포가 정말로 무서운 이유는 우리 몸의 당을 일반 세포보다 3배에서 8배까지 더 많이 먹어치운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1931년 노벨상을 받은 와버그 박사의 발견이에요. 와버그 박사는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정상세포는 산소를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만드는데 암세포는 산소가 충분해도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당을 태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암세포는 빨리 분열해야 하니까 당장 쓸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효율은 떨어져도 속도가 빠른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리나라 국립암센터 김수열 박사팀이 100년 만에 새로운 발견을 한 거예요. 암세포는 당만 먹는 게 아니라 지방산도 에너지원으로 쓴다는 겁니다. 실험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쥐한테 똑같은 칼로리를 주되 한쪽은 고지방 식사를, 다른 쪽은 고탄수화물 식사를 먹였더니 고지방을 먹인 쪽에서 암 성장 속도가 5배나 빨랐습니다. 반대로 지방산 섭취를 차단했더니 암 발생이 4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즉, 암세포는 당도 먹고 지방도 먹습니다. 게다가 인슐린과 IGF-1이라는 성장 신호까지 받으면 폭발적으로 자라는 겁니다. 김 여사님이 바로 이 상황이셨어요. 군고구마를 드실 때마다 혈당이 급등했고 인슐린이 과다 분비됐고 IGF-1도 함께 올라갔던 겁니다. 암세포 입장에서는 매일 성장 신호를 받고 에너지까지 풍부하게 공급받는 최고의 환경이었던 거죠. 여기에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고혈당 상태가 계속되면 우리 몸에 만성 염증이 생깁니다. 혈관이 손상되고 활성산소가 늘어나고 면역세포가 과잉 반응을 해요. 이 염증 환경이 암세포가 이동하고 전이하는 걸 도와줍니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는 일반인보다 간암, 췌장암, 자궁내막암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미국 암학회와 당뇨병학회가 공동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마른 사람은 괜찮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겉으로는 말라 보여도 내장 지방이 많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도 암발병 위험이 비만인 만큼 높습니다. 김 여사님도 그렇게 뚱뚱한 편은 아니셨지만 내장 지방이 많았고 거기에 매일 군고구마로 혈당을 올렸으니 악순환이 반복됐던 겁니다. 그럼 단순히 고구마, 브로콜리, 양배추를 안 먹으면 될까요? 아니면 무조건 굶으면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위험해요. 암 환자 중에 의도하지 않게 6개월 내에 체중이 5% 이상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악액질이라고 해서 암세포가 근육을 녹여서 에너지로 쓰는 무서운 상태예요. 이때는 오히려 고단백 식사가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굶어서 암을 죽인다는 건 위험한 생각이고요. 중요한 건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 제대로 된 항암 영양소를 섭취하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암세포한테 에너지를 주지 않으면서 우리 몸에는 힘을 주는 방법. 그게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3가지 식품을 올바르게 먹는 겁니다. 김 여사님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충격을 받으셨대요. 본인이 그렇게 열심히 건강 챙긴 게 오히려 암세포를 도와준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방법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어떻게 바꾸셨을까요? 같은 고구마, 같은 브로콜리, 같은 양배추인데 어떻게 먹는 방법만 바꿔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올바른 건강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시면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김 여사님이 실제로 3개월 동안 실천하신 방법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찐 고구마입니다. 하루에 1개 150g 정도 드시면 됩니다. 중간 크기 고구마 1개 정도예요. 조리법은 이렇습니다. 고구마를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찜통에 넣고 20분 정도 찝니다. 절대 오븐에 굽지 마세요. 찌는 겁니다. 찌고 나서 바로 먹지 마시고 냉장고에 넣어서 식혔다가 드세요. 왜 식혀야 할까요? 고구마가 식으면 저항성 전분이 생깁니다. 저항성 전분은 소화가 천천히 되면서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돼요.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드시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점심 식사 30분 전에 드세요. 왜냐하면 식사 전에 식이섬유를 먼저 드시면 이후에 먹는 음식의 혈당 상승을 막아주기 때문이에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건 군고구마, 튀긴 고구마입니다. 혈당이 폭등하니까 아무리 맛있어도 참으셔야 해요. 두 번째, 브로콜리입니다. 하루에 100g 정도 드시면 됩니다. 브로콜리 한 송이의 절반 정도예요. 조리법이 핵심입니다. 브로콜리를 꽃 부분과 줄기 부분으로 나눠서 얇게 썰어주세요. 그리고 5분에서 6분 정도 그대로 둡니다. 왜냐하면 썰어서 공기에 노출시키면 효소가 활성화되면서 항암 성분이 더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6분 뒤에 찐통에 넣고 딱 1분만 찝니다. 1분입니다. 색깔이 선명한 초록색으로 변하면 바로 꺼내세요. 절대 10분 이상 삶지 마세요. 항암 성분이 다 날아갑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릴게요.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에서 밝혀진 방법인데요. 브로콜리를 찐 후에 겨자가루를 살짝 뿌려서 드세요. 겨자에 들어있는 효소가 브로콜리의 설포랍한 흡수율을 4배나 높여줍니다. 만약 겨자가 없으면 고추냉이나 와사비도 괜찮아요. 레몬즙을 뿌리는 것도 좋습니다. 비타민C가 항암 성분 활성화를 도와줘요. 브로콜리는 점심이나 저녁 식사 때 반찬으로 드시면 됩니다. 샐러드에 넣어도 좋고요. 세 번째, 양배추입니다. 하루에 70g 양배추 잎으로 2장에서 3장 정도 드시면 됩니다. 양배추는 생채로 드시거나 아주 살짝만 데쳐서 드세요.
생으로 드실 때는 얇게 채 썰어서 사과나 당근과 함께 샐러드로 만들면 좋습니다. 사과의 비타민C가 양배추의 영양소 흡수를 도와줘요. 데쳐서 드실 때는 끓는 물에 1분에서 2분만 살짝 데칩니다. 너무 오래 익히면 효소가 파괴되니까 주의하세요. 물에 10분 이상 담가 씻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수용성 비타민이 빠져나가요. 양배추 즙은 어떻게 하냐고요? 즙을 내서 드시려면 사과나 당근을 함께 갈아서 드세요. 양배추만 갈면 흡수율이 떨어지니까요. 양배추는 아침이나 저녁 식사 때 반찬으로 드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바로 먹는 순서입니다. 식사할 때 이 순서를 꼭 지키세요. 양배추와 브로콜리 같은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생선이나 고기 같은 단백질을 드시고, 마지막에 고구마나 밥 같은 탄수화물을 드세요. 왜 이 순서가 중요할까요? 식이섬유를 먼저 먹으면 위장에서 그물망을 만들어요. 그러면 나중에 들어오는 당의 흡수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렇게만 해도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30%에서 50%까지 줄일 수 있어요.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양배추 생채 샐러드 한 접시 먹습니다. 점심 식사 30분 전에 찐 고구마 식힌 거 1개 먹습니다. 점심 식사 때는 채소 반찬 먼저,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밥 순서로 먹습니다. 저녁 식사 때는 브로콜리 1분 찐 거에 겨자 뿌려서 반찬으로 먹습니다. 역시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요. 이게 전부입니다. 특별한 거 없죠?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예요. 조리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방법만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김 여사님은 이 방법대로 3개월을 실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군고구마가 그리우셨대요. 브로콜리를 1분만 찌는 게 익숙하지 않으셨고요. 하지만 암제발이 두려워서 꾹 참고 계속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3개월 후 검사에서 공복 혈당이 126에서 98로 떨어졌습니다. 정상 범위로 돌아온 거예요. 체중은 3kg이 빠졌고, 특히 허리둘레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식후에 졸음이 쏟아지던 것도 없어졌고요. 무엇보다 김 여사님이 가장 기뻐하신 건 마음의 평화였대요. 암 재발에 대한 불안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매 끼니마다 내가 암세포와 싸우고 있다는 확신이 생기셨대요. 김 여사님은 지금도 이 방법을 계속 실천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습관이 돼서 자연스럽게 하신대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바꿔보세요. 오늘은 고구마 조리법만 바꿔보고, 내일은 브로콜리 찌는 시간을 줄여보고, 모레는 식사 순서를 바꿔보세요.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실수해도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실천하실 건가요? 그렇다면 댓글에 실천이라는 2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댓글 다신 분들끼리 서로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함께 건강해지는 거예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한 걸음이 암세포를 굶기고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 핵심만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구마는 찌고 식혀서 드세요. 브로콜리는 1분만 찌고 겨자를 뿌려서 드세요. 양배추는 생채나 살짝 데쳐서 드세요. 조리법이 곧 약입니다. 둘째, 채소 먼저,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 순서로 드세요. 이 순서만 지켜도 혈당 스파이크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암세포의 에너지원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예방법입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 제대로 된 항암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암은 무섭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매일 3끼의 기회가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매 끼니가 암세포와 싸우는 전쟁터예요. 오늘부터 한 가지씩만 바꿔보세요. 내일 아침 고구마 굽지 말고 찌세요. 내일 저녁 브로콜리 10분 삶지 말고 1분만 찌세요. 모레는 식사 순서를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결과를 만듭니다. 김 여사님이 그러셨던 것처럼요.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매일 건강을 위해 마늘을 챙겨 드신다면, 마늘즙을 공복에 드신다면 이 영상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마늘을 가장 많이 먹는 민족이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 한국인입니다. 2020년 통계를 보면은 한국인은 1인당 1년에 약 7.2kg의 마늘을 소비합니다. 하루로 따지면 거의 20g. 마늘로 치면 대략 5에서 6쪽 정도를 매일 먹는 셈이죠. 우리 식탁에서 마늘은 빠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왜 마늘을 거의 매일 먹고 있을까요? 훌륭한 요리 재료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마늘이 건강에 좋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마늘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 그 중에서도 혈압약이나 혈전약을 드시는 분들,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 수술을 앞두신 분들은 마늘을 함부로 드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바로 얼마 전 저희 병원 응급실에 오신 70대 박민수 어르신께서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평소 건강에 굉장히 신경 쓰시는 분이셨어요. 고혈압이 있으셔서 혈압약을 꾸준히 드셨고 혈액순환이 안 좋다고 해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혈전약도 매일 복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을 보시다가 마늘이 혈관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대요. 혈압도 낮춰주고 콜레스테롤도 낮춰준다고 하니까 이분 생각에는 더 열심히 먹으면 약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신 거죠. 그래서 매일 아침 공복에 생마늘즙을 한 컵씩 마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도 석 달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말이죠.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2달째 들어서면서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양치질을 할 때 잇몸에서 피가 조금씩 나는 거예요. 처음엔 잇몸이 약해진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서 코를 풀었는데 휴지가 온통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에 멍이 저절로 들더래요. 어디 부딪힌 기억도 없는데 말이죠. 결국 며느님이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모시고 오셨고 응급실에서 검사를 해보니 혈액 응고 기능이 정상보다 훨씬 떨어져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뇌출혈이나 내부 장기 출혈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죠. 이 무서운 증상, 혹시 최근에 겪으셨거나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겪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제가 마늘이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특히 어떤 분들이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늘을 안전하게 드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상을 겪어본 적 없으신 분들도 제대로 된 마늘 섭취를 위해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아니 어쩌면 생명이 달린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마늘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 하나하나가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우선 여러분께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3가지 조합부터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 어르신이 왜 응급실에 가셨는지 아시겠어요? 바로 마늘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을 드시면서 마늘을 대량으로 드셨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혈압약과 혈전약을 복용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매일 생마늘 즙까지 더한 거죠. 이건 마치 불 위에 기름을 부은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피하셔야 할 조합, 마늘과 혈압약 또는 혈전약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 계시죠? 심장이 안 좋거나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런 약들은 피를 묽게 만들어서 혈전이 생기는 걸 막아주는 약이에요. 그런데 마늘도 똑같은 작용을 합니다. 마늘 속에 들어있는 성분이 피가 엉기는 걸 막아주거든요. 좋은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이 둘이 만나면 효과가 2배, 3배로 강해집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와파린과 마늘을 함께 섭취한 경우 출혈 위험이 1.5배에서 2배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박 어르신처럼 잇몸에서 피가 나고 코피가 자주 나고 몸에 멍이 쉽게 들고 심하면 위장 출혈이나 뇌 출혈까지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미국에서 보고된 사례를 보면 매일 마늘을 12g 정도, 그러니까 마늘 4쪽 정도를 먹은 환자가 척추 수술을 받던 중에 과다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수술실에서 피가 멈추지 않아서 큰 문제가 된 거죠. 여러분, 수술대 위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수술 전후로 마늘을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치과 치료라도 받으실 예정이신가요? 이 뽑으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백내장 수술, 무릎 수술, 어떤 수술이든 앞두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최소한 2주 전부터는 마늘을 끊으셔야 합니다. 특히 생마늘이나 마늘즙, 마늘 농축액 같은 건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수술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지혈이 안 되는 겁니다. 의사가 아무리 지혈을 하려고 해도 피가 계속 나오면 수술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든요. 마늘을 드시면 혈소판이라는 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합니다. 혈소판은 우리 몸에서 상처가 났을 때 피를 멎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마늘이 이걸 방해하는 거예요. 수술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가 아물어야 하는데 피가 계속 새어나오면 회복이 늦어지고 감염의 위험도 커집니다. 그래서 수술 2주 전부터는 마늘을 중단하시고 수술 후에도 상처가 완전히 아물 때까지는 조심하셔야 해요. 세 번째, 이건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마늘을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박 어르신은 다행히 신장은 괜찮으셨어요. 하지만 제가 진료하면서 만난 다른 환자분 중에는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건강에 좋다고 생마늘즙을 매일 드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갑자기 심장이 이상하게 뛰고 힘이 빠지는 증상으로 응급실에 오셨어요. 검사를 해보니 혈액 속 칼륨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아져 있었습니다. 마늘에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신장이 안 좋으면 이 칼륨을 몸 밖으로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혈액 속에 칼륨이 쌓이게 되는데 이게 심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심하면 심장이 멎을 수도 있어요. 이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신장 투석을 받으시는 분들은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생마늘즙이나 마늘 농축 액기스는 절대 금물이에요. 음식에 조미료로 들어가는 정도는 괜찮지만 건강식품처럼 따로 챙겨 드시면 큰일 납니다. 머릿속으로 잠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혹시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가요? 혈전약이나 아스피린을 드시나요? 최근에 수술 계획이 있으신가요? 신장 수치가 안 좋다는 말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 당장 마늘 섭취량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건강에 좋다고 무작정 드시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혹시 주변에 혈압약 드시는 분들,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죠? 마늘이 도대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작용을 하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왜 이렇게 위험한 걸까요? 잠시 후에 그 비밀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비밀을 푼 다음엔 마늘을 건강하게 섭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늘이 우리 몸속에서 정확히 어떤 일을 벌이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마늘의 핵심 성분 알리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늘을 자르거나 으깨할 때 나는 그 톡 쏘는 냄새, 바로 알리신 때문이에요. 이 알리신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알리신은 얼굴이 두 개입니다. 한쪽 얼굴은 천사고 한쪽 얼굴은 악마예요. 먼저 천사 같은 얼굴부터 볼까요? 알리신은 우리 몸의 혈관을 확장시켜줍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피가 더 잘 흐르겠죠? 특히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나서 신장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이 더 잘 공급됩니다. 또 활성산소라는 나쁜 물질을 제거해서 신장세포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해요. 실제로 동물 실험 결과를 보면 마늘이 독성 물질에 노출된 신장의 손상을 크게 줄여줬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알리신은 세균을 죽이는 항균 작용도 뛰어나고 혈압을 낮춰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시켜줍니다. 2021년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를 보면 마늘가루를 섭취한 사람들은 먹지 않은 사람들보다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모두 감소했습니다. 이래서 마늘이 건강식품으로 각광받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악마 같은 다른 얼굴입니다. 알리신은 우리 혈액 속에 있는 혈소판이라는 것의 활동을 억제합니다. 혈소판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 피가 흐르다가 어느 순간 멈추잖아요. 그게 바로 혈소판들이 상처 부위에 달려가서 서로 손을 맞잡고 벽을 쌓기 때문이에요. 이걸 의학 용어로 혈소판 응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알리신은 혈소판들이 서로 손을 잡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마치 접착제가 마르지 않게 만드는 것과 비슷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가 나도 피가 잘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박어르신이 잇몸에서 피가 나고 코피가 난 이유예요. 여기에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약들을 복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약들도 똑같이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요. 거기에 마늘까지 더하면 효과가 중첩되는 겁니다. 한 명이 벽돌을 쌓는 것도 힘든데 두 명이 동시에 쌓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럼 벽이 무너지겠죠? 이제 신장 이야기를 해볼까요? 건강한 사람의 신장은 칼륨을 잘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 칼륨 배출 능력이 뚝 떨어져요. 정상적으로는 사구체의 과율이라는 게 90 이상이어야 하는데 만성 콩팥병 환자는 이게 60 미만, 심하면 3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2021년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60대의 12%, 70대 이상의 26.5%가 만성 콩팥병을 가지고 계십니다. 70대 어르신 4분 중 1분은 신장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 대부분이 자기 신장이 나쁜 줄 모릅니다. 신장은 기능의 50%에서 70%가 망가질 때까지 증상이 거의 없거든요. 마늘 9g, 그러니까 마늘 3쪽 정도에는 칼륨이 36mg 들어있어요. 건강한 사람에겐 아무 문제 없는 양이죠. 그런데 신장이 안 좋은 분이 생마늘즙을 한 컵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칼륨이 혈액 속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고칼륨 혈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심장에 직접 타격을 줍니다. 심장은 전기 신호로 움직이는 기관이에요. 칼륨 수치가 높아지면 이 전기 신호가 엉망이 됩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최악의 경우 심장이 멈출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피부가 가렵거나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거나 다리가 자주 붓거나 소변 색깔이 탁하거나 거품이 많이 나시나요? 이건 신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잘못 알려진 속설들을 바로잡아 드릴게요. 인터넷에 보면 마늘과 우유를 함께 먹으면 독소가 생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거짓입니다. 마늘과 우유가 만나서 독성 물질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생마늘의 자극과 우유의 지방 성분이 만나서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우유에 들어있는 인 성분 때문에 조심하셔야 하는 거지 마늘과의 화학 반응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늘과 커피를 함께 먹으면 신장이 괴사한다는 속설도 있는데 이것도 과장입니다. 실제로는 위장의 최악의 조합이에요. 생마늘의 매운 성분과 커피의 카페인이 만나면 위벽을 심하게 자극해서 속쓰림과 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신장 괴사까지는 아니지만 위장 건강에는 정말 안 좋죠. 마늘과 미역을 함께 먹으면 칼슘 흡수가 안 된다는 말도 있는데 이건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미역국에 넣으면 안 되는 건 마늘이 아니라 대파예요. 파에 들어있는 유황과 인 성분이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거지 마늘은 미역과 함께 먹어도 괜찮습니다. 즉, 결국 마늘의 문제는 마늘 자체가 아니라 누가,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은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정보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하고 유익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늘을 안전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드실 수 있는지 말이죠. 제가 오늘 드리는 이 5가지 규칙만 지키신다면 마늘의 좋은 점은 다 누리시면서도 위험은 피하실 수 있습니다. 메모하실 분들은 지금 준비하세요. 첫 번째 규칙, 혈압약이나 혈전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죠. 아스피린, 와파린, 플라빅스 같은 약을 드신다면 마늘을 따로 건강식품처럼 챙겨 드시면 안 됩니다. 음식에 들어가는 조미료 정도는 괜찮아요. 찌개에 마늘 한두 쪽 들어가는 정도, 고기 구울 때 마늘 곁들이는 정도는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생마늘을 통째로 드신다거나 마늘즙을 따로 챙겨 드신다거나 마늘 농축 캡슐 같은 건 절대 드시면 안 돼요. 만약 정말 마늘을 챙겨 드시고 싶으시다면 담당 의사 선생님께 지금 드시는 약 목록을 보여드리고 상담받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약을 조절해 주시거나 안전한 섭취량을 알려주실 겁니다. 두 번째 규칙, 수술 예정이 있으시다면 최소 2주 전부터 마늘을 중단하세요. 치과 치료든 백내장 수술이든 무릎 수술이든 어떤 수술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수술 2주 전부터는 생마늘, 마늘즙, 마늘 액기스, 마늘 캡슐 같은 걸 완전히 끊으셔야 해요. 요리에 들어가는 마늘도 가능하면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에 실수로 마늘이 든 음식을 드셨다면 반드시 의료진에게 말씀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의료진이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수술 후에도 상처가 완전히 아물고 실밥을 뽑을 때까지는 마늘 섭취를 자제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세 번째 규칙, 신장 질환이 있으시다면 생마늘즙은 절대 금지입니다. 건강검진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게 나왔다거나 사구체 여과율이 낮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투석을 받고 계신다면 더더욱 조심하셔야 하고요. 이런 분들은 생마늘을 통째로 드시거나 마늘즙을 마시면 안 됩니다. 대신 마늘을 익혀서 소량만 드세요. 찌개나 국에 들어가는 정도, 하루에 한두 쪽 정도는 괜찮습니다. 익히면 칼륨 함량이 약간 줄어들고 위장 자극도 덜하거든요. 네 번째 규칙, 일반 건강한 분들도 하루 2쪽에서 3쪽이 적당합니다. 건강에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생마늘은 하루 2쪽에서 3쪽, 익힌 마늘은 하루 4쪽에서 5쪽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 이상 드시면 위장에 부담이 가고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아침 공복에 생마늘을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 위벽이 약하신 분들은 식후에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빈속에 생마늘에 매운 성분이 들어가면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수 있거든요. 5번째 규칙, 마늘의 효능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비밀이 있습니다. 마늘을 다지거나 으깬 다음에 바로 조리하지 마세요. 정확히 10분을 기다리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마늘을 자르면
알리나 아제라는 효소가 활성화되면서 알리신이 폭발적으로 생성되는데 이 과정이 10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마늘을 다지셨으면 도마 위에 그냥 10분 동안 놔두세요. 그 다음에 요리에 넣으시면 알리신의 효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습니다. 바로 넣으시면 열 때문에 알리신이 파괴돼서 효과가 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익혀서 드시는 게 위장 건강에는 훨씬 좋아요. 통마늘을 호일에 싸서 오븐에 구우면 달콤하고 부드러워서 먹기도 편하고 위장 자극도 덜합니다. 항산화 효과도 여전히 유지되고요. 자, 이제 마늘과 함께 먹으면 시너지가 나는 최고의 조합도 알려드릴게요. 바로 마늘과 양파입니다. 이 둘은 혈관 청소부 듀오라고 불러요. 둘 다 혈관 건강에 좋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거든요. 마늘과 양파를 함께 볶아서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배가 됩니다. 찌개나 국에 마늘과 양파를 함께 넣으시면 되고 고기를 구울 때도 마늘과 양파를 같이 구워서 곁들이시면 좋습니다. 둘 다 익혀서 드시면 위장 자극은 줄고 영양소는 그대로 유지돼요. 원래부터 마늘과 양파를 같이 먹길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는 좋아합니다. 건강에도 좋다는 것을 이제 알았으니 더 마음 편히 먹을 수 있겠죠. 방금 내용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약 드시는 분은 의사와 상담하고, 수술 앞두신 분은 2주 전부터 중단하고, 신장 안 좋으신 분은 생마늘 금지하고, 일반 분들도 하루 2쪽에서 3쪽만 드시고 다진 후 10분 기다렸다가 조리하세요. 이 5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박어르신은 어떻게 되셨냐고요? 응급실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고 마늘 섭취를 중단하신 후에 혈액 응고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서 요리에 들어가는 마늘 정도만 드시고 따로 챙겨 드시지는 않으세요. 혈압약도 잘 드시고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실 예정이시라면 댓글에 실천 2글자 남겨주세요. 아니면 숫자 1이라도 좋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함께 건강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의 핵심을 마지막으로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마늘은 좋은 식품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혈압약이나 혈전약을 드시는 분, 수술을 앞두신 분, 신장이 안 좋으신 분은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둘째, 건강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적당량을 지키고 올바른 방법으로 드셔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셋째, 건강 정보는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근거 없는 속설에 휘둘리지 마시고 건강과 관련된 결정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제대로 된 상담 후에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정말 소중합니다.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려워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박 어르신처럼 응급실에 가시는 일이 없기를, 작은 정보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드시는 약이 있으시다면 약봉지를 한번 꺼내보세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약 이름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아스피린, 와파린, 플라빅스 같은 약이요. 만약 드시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마늘 섭취량을 점검하시고 필요하다면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작성, 혹시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잊지 마시고 꼭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속이 더부룩하다고 참았다가 결국 응급실에 실려가신 어르신. 감을 좋아하신다면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추석 명절 직후에 제 진료실에 오신 김 어르신의 사연입니다. 70대 초반이신 김 어르신은 당뇨병을 앓고 계셨는데요. 추석에 손자가 사온 감이 너무 달고 맛있어서 며칠 동안 아침마다 한두 개씩 드셨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부터 뭔가 이상하셨대요.
속이 더부룩하고 뭔가 꽉 찬 느낌이 들더랍니다. 처음엔 그냥 명절에 과식을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어요. 그런데 점점 심해지더니 나중엔 식사를 전혀 못하실 정도로 메스꺼움과 구토가 시작됐습니다. 결국 가족들이 급하게 응급실로 모시고 오셨죠. 응급실에서 위내시경 검사를 해보니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김어르신의 위 안에 주먹만한 크기의 단단한 덩어리가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바로 위석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위석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신장 결석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위석은 생소하실 겁니다. 위석은 위 안에서 소화되지 않은 물질들이 뭉쳐서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진 덩어리를 말합니다. 위 내시경 검사를 받는 분들 100명 중 약 0.4명, 그러니까 1000명 중 4명 정도에서 발견되는 비교적 드문 질환입니다. 하지만 특정 분들에게는 이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특히 김 어르신처럼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 위 수술을 받으신 분, 그리고 소화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위험한 질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 어르신의 위 안에 돌이 생긴 이유가 뭘까요? 바로 감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을 드시면 변비가 생긴다, 신장 결석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감의 진짜 위험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위 안에서 돌처럼 굳어지는 위석입니다. 더 놀라운 건 감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위험이 몇 배나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감과 함께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조합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정확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김 어르신처럼 응급실에 실려가야 할 수도 있고 심한 경우 수술까지 받아야 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감이 위 안에서 어떻게 돌로 변하는지 그 놀라운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둘째, 감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3가지 음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위험한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셋째, 만약 위석이 생겼을 때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실천 가능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 어르신은 다행히 치료를 잘 받으셔서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어떤 치료를 받으셨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김 어르신이 응급실에서 겪으신 일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셨을 때 김 어르신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명절 이후 사흘 동안 제대로 식사를 못 하셨거든요. 상복부, 그러니까 명치 부근이 너무 아프고 뭔가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셨대요. 물만 마셔도 토할 것 같고 조금만 드셔도 바로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가족분들 말씀이 평소에 식사를 그렇게 잘하시던 분이 갑자기 밥 한 숟가락도 못 드시니까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더 무서웠던 건 김 어르신의 배가 점점 불러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치 임신한 사람처럼 배가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어요. 손으로 배를 누르면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셨답니다. 위 내시경 검사 결과 김 어르신의 위 안에는 주먹 크기의 검은 갈색 덩어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시경 기구로 건드려 보니까 마치 돌처럼 딱딱했어요. 이게 바로 감으로 만들어진 위석, 전문 용어로 감위석이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위석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상복부 통증입니다. 명치 부근이 묵직하고 아픈 느낌이 계속됩니다. 그냥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증상은 메스꺼움과 구토입니다. 위 안에 큰 덩어리가 있으니까 음식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는 거죠. 조금만 먹어도 금방 배가 부르고 토할 것 같은 느낌이 계속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조기 포만감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식욕 부진과 체중 감소입니다. 먹으면 불편하고 아프니까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어들죠. 특히 어르신들은 며칠만 제대로 못 드셔도 금방 체중이 빠지고 기력이 떨어집니다. 네 번째는 배에 가스가 차고 팽만감이 생기는 겁니다. 위석 때문에 위의 운동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음식물이 발효되면서 가스가 많이 생깁니다. 배가 북 하고 불러오면서 불편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위석을 그냥 방치하면 정말 무서운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합병증은 위궤양입니다. 단단한 위석이 위벽을 계속 눌러서 상처를 만드는 거예요. 심하면 위에 구멍이 뚫리는 천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응급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합병증은 위출혈입니다. 위석 때문에 생긴 궤양에서 피가 나는 거죠. 피를 토하거나 검은색 변을 보게 됩니다. 출혈이 심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위험한 합병증은 바로 장폐색입니다. 위석이 위에서 장으로 내려가면서 장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연구 결과를 보면 위석 환자의 약 20% 정도에서 이런 장폐색이 발생합니다. 장이 막히면 응급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특히 어르신들한테는 수술 자체가 큰 부담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분은 위석이 장으로 내려가서 솥장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배가 엄청나게 아프고 토하고 대변도 안 나오고 정말 심각한 상태였어요. 결국 응급수술로 장을 열어서 위석을 제거했습니다. 또 다른 합병증으로는 빈혈이 있습니다. 위석 때문에 조금씩 계속 피가 나면 서서히 빈혈이 생기는 거죠. 어르신들은 빈혈이 생기면 어지럽고 기운이 없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럼 누가 이런 위석에 가장 취약할까요? 세 가지 고위험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 수술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위암이나 위궤양 때문에 위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으셨다면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위 수술을 받으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위의 운동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감을 드시면 위석이 생길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두 번째는 당뇨병 환자입니다. 김어르신이 바로 이 경우셨어요. 오랫동안 당뇨병을 앓으면 합병증으로 위 무력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가 잘 움직이지 않으니까 감이 위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다 보면 위석이 되는 겁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위의 운동도 느려집니다. 위산 분비도 줄어들고요. 그래서 같은 양의 감을 드셔도 젊은 사람보다 위석이 생길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는 분들은 감을 드실 때 정말 신중하셔야 합니다. 특히 두 가지 이상이 겹치는 분들, 예를 들어 당뇨병이 있으신 70대 어르신이라면 더욱더 조심하셔야 해요. 김 어르신도 당뇨병을 앓고 계신 70대 초반 분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위석이 생길 확률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았던 겁니다. 본인은 그냥 맛있는 감을 드신 것뿐인데 몸은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최근에 감을 드시고 속이 불편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냥 소화불량이라고 넘기지 마시고 증상이 계속되면 꼭 병원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도 훨씬 쉽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되신다면 댓글에 감위석 이 세 글자만 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영상을 만드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공유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공유 한 번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연세 많으신 부모님, 친척 어르신들이 계신 단톡방에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도대체 왜 감이 위 안에서 돌처럼 굳어져지는 걸까요? 김어르신의 위 안에 있던 위석은 검은 갈색빛을 띠치고 있었고
표면은 거칠고 울퉁불퉁했습니다. 내시경 기구로 건드려 보니 정말 돌처럼 딱딱했어요. 심지어 그 안에 감씨앗까지 박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범인은 바로 탄닌이라는 물질입니다. 여러분, 감을 드실 때 떫은 맛 느껴보셨죠? 특히 덜 익은 감을 먹으면 입안이 오그라드는 그 느낌, 바로 탄닌 때문입니다. 탄닌은 감의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인데 이게 위 안에서 위산을 만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치 시멘트가 물을 만나 굳어지는 것처럼 탄닌이 위산과 만나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단단하게 응고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감에는 섬유질도 많이 들어있잖아요. 셀룰로오스, 헤미셀룰로오스 같은 소화되지 않는 섬유질 말입니다. 탄닌이 위산과 반응해서 만든 끈적끈적한 물질이 이 섬유질을 마치 풀처럼 뭉쳐버립니다. 조금씩 계속 쌓이면서 점점 더 크고 단단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이 과정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밀가루 반죽을 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물과 밀가루가 따로 놀잖아요. 그런데 계속 치대면 끈기가 생기면서 하나로 뭉쳐지죠. 위 안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탄닌과 위산이 만나 반응하고 거기에 섬유질이 더해지면서 점점 큰 덩어리로 뭉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복의 감을 먹으면 훨씬 더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공복일 때는 위산 농도가 가장 높거든요. 위는 음식이 들어올 준비를 하면서 위산을 팍팍 만들어냅니다. 이 상태에서 감을 드시면 고농도의 위산이 탄닌을 만나서 반응이 훨씬 빠르고 강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반대로 식사를 하신 후에 감을 후식으로 드시면 어떨까요? 위 안에 다른 음식들이 있으니까 위산이 희석됩니다. 탄닌과 위산의 반응도 약해지고 위석이 생길 확률도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공복에 감 먹지 말라고 하신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김어르신이 바로 이 실수를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감부터 드셨던 겁니다. 그것도 며칠 동안 계속. 당뇨병까지 있으셔서 위 운동도 느린 상태였고요. 그러니 위석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음식 궁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감과 함께 먹으면 안 된다는 음식들 정말 위험할까요? 첫 번째, 감과 고구마입니다. 이 조합이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고구마는 위산 분비를 촉진하거든요. 고구마를 드시면 위산이 평소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그 상태에서 감을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증가된 위산이 감의 탄닌과 만나서 위석 형성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 겁니다. 게다가 고구마와 감은 위에 머무르는 시간도 깁니다. 둘 다 소화가 느린 음식이거든요. 위 안에 오래 머물면서 계속 반응하니까 위석이 생기기 더 좋은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구마 구워 먹고 후식으로 감 드시는 건 정말 피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감과 도토리묵입니다. 이 조합의 문제는 탄닌이 2배가 된다는 겁니다. 도토리묵에도 탄닌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감에도 탄닌, 도토리묵에도 탄닌. 이렇게 탄닌을 과다 섭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탄닌은 장 점막을 수축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장이 오그라들면서 장 운동이 느려지는 거죠. 그러면 변비가 심해집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원래 장 운동이 느린데 탄닌을 과다 섭취하면 변비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더 심각한 건 빈혈입니다. 탄닌은 철분과 결합하는 성질이 있어요. 탄닌과 철분이 만나면 탄닌산철이라는 물질이 되는데 이게 몸에 흡수가 안 됩니다. 그냥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빈혈이 있으신 분들, 철분제를 드시는 분들은 감과 도토리묵을 함께 드시면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감과 게입니다.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선시대 경종이 게장과 생감을 먹고 돌아가셨다는 이야기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과 게의 조합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일부에서는 게의 단백질과 감의 탄닌이 결합해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는데 의학적으로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만약 단백질이 문제라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도 다 문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다만 주의하실 점은 있습니다. 게와 감 둘 다 성질이 차가운 음식입니다. 속이 냉한 체질이신 분들이 이 둘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배탈이 날 수 있어요.
그리고 개가 상했다면 당연히 식중독에 걸리겠죠? 하지만 이건 감 때문이 아니라 상한 개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감의 탄닌이 위산과 만나서 섬유질을 시멘트처럼 뭉쳐버리는 게 위석의 원인입니다. 특히 공복에 드시면 위산 농도가 높아서 훨씬 위험합니다. 그리고 고구마는 위산을 더 늘리고 도토리 묵은 탄닌을 2배로 만들어서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지금 이 순간 이해하신 거 정말 중요한 지식입니다. 댓글에 이해라고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김 어르신은 어떻게 치료받으셨을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응급실에서 위 내시경 검사로 위석을 발견한 후 김 어르신께 특별한 치료법을 제안했습니다. 혹시 뭐였을 것 같으세요? 수술? 약물? 아닙니다. 바로 콜라였습니다. 네, 여러분이 마시는 그 탄산음료 콜라 말입니다. 김 어르신도 처음엔 깜짝 놀라셨대요. 병원에서 콜라를 마시라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셨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의학적으로 인정받은 치료법입니다. 2006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사용되기 시작했고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논문에서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어떻게 콜라가 위석을 녹일까요? 콜라의 pH는 2.6입니다. 엄청나게 강한 산성이에요. 정상 위산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 강한 산성이 가미석의 표면을 서서히 녹이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콜라의 이산화탄소 기포가 위석 속으로 스며들어가면서 섬유질 덩어리를 분해합니다. 김 어르신은 하루에 콜라 1.5리터를 이틀 동안 마셨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마시는 게 중요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틀 후 다시 위 내시경 검사를 해봤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단단하던 위석이 부드러워지면서 작은 조각들로 부서지기 시작한 겁니다. 내시경 기구로 조심스럽게 그 조각들을 더 작게 부수고 생리식염수로 씻어냈습니다. 작아진 조각들은 자연스럽게 위에서 장으로 내려가서 배출될 수 있었어요. 수술 없이 말입니다. 물론 모든 위석이 콜라만으로 완전히 녹는 건 아닙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콜라만으로 완전히 해결되는 경우가 약 23%에서 47%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콜라로 위석을 부드럽게 만든 후 내시경으로 추가 치료를 해야 합니다. 특히 가미석은 일반 식물 위석보다 더 단단해서 콜라만으로 완전히 녹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콜라가 위석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내시경 치료가 훨씬 쉬워집니다. 수술까지 가는 경우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거죠. 만약 위석이 의심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위 내시경 검사로 정확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내시경을 통해 위 안을 직접 보면 위석이 있는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단단한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진단이 되면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서 치료 방법을 결정합니다. 위석이 작고 부드러우면 콜라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크고 단단하면 내시경 치료를 바로 할 수도 있고요. 아주 큰 경우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만 수술을 합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석이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6가지 예방 수칙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고위험군은 감 섭취를 극도로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 위 수술을 받으신 분, 65세 이상 어르신은 아예 안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꼭 드시고 싶으시면 일주일에 1개, 그것도 아주 조심해서 드세요. 두 번째, 절대 공복에 감을 드시지 마세요. 식사를 하신 후 후식으로 드셔야 합니다. 위 안에 다른 음식이 있어야 위산이 희석되고 위석이 생길 위험이 줄어듭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부터 드시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세 번째, 감 껍질은 꼭 벗겨서 드세요. 감 껍질에 탄닌이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심지 부분, 그러니까 감 꼭지 부분도 탄닌이 많으니까 그 부분은 도려내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과다 섭취를 피하세요. 아무리 맛있어도 일주일에 1~2개 정도만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며칠 연속으로 매일 먹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김어르신도 사흘 연속으로 드셨다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5번째, 빈혈이 있으신 분들, 철분제를 드시는 분들은 감과 철분제를 최소 3시간에서 4시간 간격을 두고 드세요. 탄닌이 철분 흡수를 방해하니까요. 아침에 철분제를 드셨으면 감은 저녁에 드시는 식으로 간격을 두셔야 합니다. 6번째, 위험한 음식 조합을 피하세요. 고구마와 감을 함께 드시지 마세요. 도토리묵과 감도 같이 드시지 마세요. 한 끼 식사에서 이런 조합이 나오면 하나만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단감보다 홍시가 더 안전합니다. 홍시는 익으면서 탄닌이 불용성으로 변하거든요. 물에 녹지 않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홍시는 위석을 만들 위험이 훨씬 낮습니다. 감을 드실 거면 완전히 익은 홍시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감을 드신 후 속이 불편하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냥 참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세요. 이틀 이상 증상이 계속되면 꼭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빨리 발견할수록 치료도 쉽고 합병증도 막을 수 있습니다. 김어르신은 다행히 콜라 치료와 내시경 치료로 위석을 완전히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6가지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계십니다. 당뇨병도 있으시고 연세도 있으셔서 이제는 감을 아예 안 드신다고 하세요. 여러분도 오늘 배우신 이 6가지 수칙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실천하시겠다고 다짐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앞으로 이런 건강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김어르신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어르신은 콜라 치료와 내시경 치료를 받으신 후 사흘 만에 퇴원하셨습니다. 처음 응급실에 오셨을 때는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셨는지 모릅니다. 밥 한 숟가락도 못 드시고 배는 불러오고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하셨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제가 한 달 후 외래 진료에서 배웠을 때 김어르신은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생 감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무섭다고. 하지만 덕분에 건강하게 먹는 법을 배웠다고 말입니다. 김어르신은 지금 6가지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계십니다. 당뇨병 관리도 더 열심히 하시고 식사 습관도 많이 개선하셨어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열심히 알려주신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3가지만큼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감의 진짜 위험은 위 속에서 돌처럼 굳는 위석입니다. 신장 결석이 아니라 위석입니다. 감의 탄닌이 위산과 만나서 섬유질을 시멘트처럼 뭉쳐버리는 겁니다. 이걸 그냥 놔두면 장폐색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당뇨병 환자, 위 수술 받으신 분,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일반인보다 위석이 생길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감을 드실 때 정말 신중하게 아니면 아예 안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셋째, 공복에 먹지 않고 고구마나 도토리묵과 함께 먹지 않으면 훨씬 안전합니다. 식사 후에 후식으로 1개 정도만 드세요. 껍질은 벗기시고요. 그리고 며칠 연속으로 드시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위석으로부터 여러분의 건강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배운 내용 꼭 실천하셔서 늘 건강한 삶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